그래. 이게 너희들의 사랑이었니? 엄마가 서준이 가게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다온의 목소리가 반지하 원룸에 울렸습니다. 혜원의 입술이 떨렸죠. 그게 아니라. 됐어. 나도 엄마한테 줄 돈 없어. 형이랑 누나한테나 더 뜯어봐. 쾅! 문이 닫혔습니다. 58세 혜원은 닫힌 문 앞에 홀로 섰죠. 문 너머에서 아들과 친구의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너희 엄마야? 응. 맨날 돈 타령이야. 짜증나 죽겠어. 혜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으며 무너져 내렸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막내 다온이 3년간 새벽 배달로 모은 1980만 원을 어머니를 위해 숨겨둔 돈을 그 봉투 속 지폐에 배인 기름때와 땀 냄새를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영도 쪽방촌 새벽 5시입니다. 혜원은 얇은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에서 올라오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창틈으로 들어온 겨울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오늘도 구청 청소 일용직에 나가야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문 아래로 하얀 봉투가 보였죠. 집주인이 또 월세 독촉장을 넣었나 싶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부.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죠. 중재판정 승소 통지서였습니다. 정산 예정 금액란의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세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요. 빈방에 혼잣말이 흩어졌습니다. 3년 전 폐암 말기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죠.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노트북을 놓지 않던 그 고집스러운 눈빛이요. 혜원아, 이 특허 분쟁은 꼭 이길 거야. 언젠가는 빛을 볼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줄 게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땐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없는 판에 무슨 국제소송이냐고 타박만 했었죠. 죽어가면서도 서류 뭉치를 붙들고 있던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그저 헛된 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혜원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구석에 걸린 검은 점퍼를 꺼냈죠. 15년은 넘은 옷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 올이 풀렸고 지퍼는 중간에서 자꾸 벌어졌습니다. 신발장에서는 밑창이 떨어져가는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3세, 삶에 지친 여자의 얼굴이었죠. 반백이 된 머리, 깊게 패인 눈과 주름, 거칠어진 손. 오늘은 이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택배 상하차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 밤 10시가 넘어야 들어왔죠. 28, 결혼은커녕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는 부산 서면의 카페에서 주말 알바를 했습니다. 평일엔 독서실에 박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요. 26, 벌써 삼수생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먼저 너희 마음부터 보고 싶구나. 통지서를 낡은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복수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죠. 돈 앞에서 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일지를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층 공동 화장실에서 누군가 양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죠.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아침 해가 영도대교 너머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서면 가는 버스를 기다렸죠. 수진이를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 손님인 척하면서요. 아이가 엄마를 못 알아볼까요? 3개월 만이지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라면 모를 수도 있겠죠. 주머니 속 통지서가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었거든요.
돈이 아닌 사람을요. 내 아이들의 진짜 마음 말입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제일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죠. 영도 바다가 잿빛으로 일렁였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혜원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목숨처럼 지켰던 서류들이 있었죠. 이제는 그게 빛을 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오늘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한 엄마가 아닌 낯선 손님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만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요. 서면 카페를 나온 혜원은 서울행 KTX를 탔습니다. 수진이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죠. 커피를 주문받으면서도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서를 펼쳐놓고 외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한 혜원은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 해운그룹 사옥 맞은편 펜트하우스로 향했죠. 큰아들 태경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3층에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죠.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태경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주식 차트였습니다. 태경아, 엄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해서 그런데. 혜원이 말을 꺼내자 태경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수술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자궁에 혹이 있대. 4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제야 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혜원을 훑어봤죠. 낡은 점퍼, 헐린 운동화, 지친 얼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증권사 VIP 센터가 떴죠. 태경은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김 부장님. 아, 그 딜건이요? 당연히 진행해야죠. 3억은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끝낸 태경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죠. 어머님, 요즘 회사가 참 녹록지 않아요. 해운업이 불황이라서요. 게다가 제가 이번에 큰 투자를 해놔서 현금이 묶여 있거든요. 혜원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3억을 바로 준비한다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그래도 병원비가 급하시니까. 태경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7장을 세어 테이블에 놓았죠.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나머지는 차차 알아볼게요. 수진이한테도 연락해보고요. 혜원이 돈을 집어들자 태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하겠다는 듯 앞장섰죠. 조심해서 가세요, 어머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태경의 표정을 봤습니다. 안도하는 얼굴이었죠. 문이 완전히 닫히자 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엄마, 오빠한테 연락 왔어. 무슨 수술이래?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괜찮아. 그냥 검사 좀 더 해보려고. 오빠가 나보고 돈 좀 보태라는데 엄마 진짜 괜찮은 거야?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죠.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태경은 지금쯤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영도로 돌아가는 길, 혜원은 가방 속 통지서를 만졌습니다. 4천만 원이 아니라 40억이 넘는 돈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아보니 태경의 비서였습니다.
어머님, 대표님이 내일 로펌 파트너들과 골프 라운딩이 있으셔서요. 혹시 병원 동행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원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네, 한국 AI 단편 드라마 소설 작가로서 명령어를 모두 숙지했습니다. 파트 3 비스트로의 미소 원고를 작성하겠습니다. 남도의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테루와 비스트로는 또 한 번 만석이었습니다. 예약되기만 2달. 서준의 비스트로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 되었죠. 전라도 할머니의 손맛을 프렌치 기법으로 재해석한다는 콘셉트. 순창 고추장으로 만든 리덕션 소스, 담양 죽순을 곁들인 푸아그라. 언론은 남도 테루아의 재발견이라며 극찬했습니다. VIP 룸문이 열렸습니다. 대기업 회장 내외가 들어서자 서준의 허리가 정확히 90도로 꺾였죠. 어서 오십시오. 영광입니다. 3초를 세고 나서야 천천히 허리를 펴는 서준. 그의 미소는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주방 뒤편 사무실. 서준의 어머니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들이 들어오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도 적자야. 재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 어머니, 오늘 매출 마이너스예요. 손님이 없어서요. 서준의 목소리는 지친 듯 낮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VIP 룸은 아까부터 시끌시끌하던데? 그쪽은 서비스로 드렸어요. 홍보 차원에서요.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밤 10시, 혜원이 비스트로를 찾았습니다. 폐점 시간이 가까웠지만 서준은 반갑게 맞았죠. 누나, 어서 와요. 서준아, 나도 요즘 힘들어. 엄마 병원비가. 혜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준은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현금 3만 원을 꺼내 혜원의 손에 쥐어주었죠. 형한테 부탁드리죠?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그의 얼굴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가게가 어려운 것처럼. 혜원이 돌아선 직후였습니다. VIP 룸에서 결제 신호가 울렸죠. POS 화면에 뜬 숫자 320만 원. 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환한 미소였죠. 어머니를 속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진짜 미소.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90도 인사를 하는 서준의 뒤로 혜원이 멈춰 섰습니다. 그녀도 그 숫자를 보았죠. 비스트로를 나선 혜원은 가로등 아래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바닥을 펼쳤죠. 10,000원짜리 3장. 얇고 차가운 지폐가 바람에 떨렸습니다. 아니,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3만 원. 중얼거리는 혜원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원은 비스트로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채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죠. 테루와 비스트로 매출 추정, 프랜차이즈 계약서 양식, 세무신고 의무 위반 사례. 그때 비스트로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췄습니다. 강남 일대 건물주로 유명한 박 회장이었죠. 서준이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다시 90도 인사. 혜원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죠. 서준아,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저녁 무렵 박 회장 일행이 VIP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원도 슬며시 비스트로로 향했죠. 일반 홀 구석자리에 앉은 그녀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가장 저렴한 샐러드 하나를 주문했죠. 주방에서 나온 서준이 혜원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누나, 어제는 미안했어요. 정말 요즘 장사가.
서준아. 혜원이 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VIP룸 매출은 따로 관리하니? 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다 똑같이 신고하죠. 그래. 그럼 어머니도 아시겠네. 어제 320만 원. 순간 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직원들이 있었죠.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나, 무슨 오해가? 오해? 내가 3만 원 들고 나올 때 내 표정 봤어. 진짜 미소가 뭔지 이제 알겠더라. 혜원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받은 3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돌려줄게. 더럽잖아. 봉투가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서준의 턱 근육이 꿈틀했죠. 그때 VIP룸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서준은 혜원을 한번 쏘아보고는 발길을 돌렸죠.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길 계산대 앞을 지나며 그녀가 작게 말했죠. 국세청 제보 포상금이 얼마인지 알아? 탈세에게 20%까지 준대. 서준이 멈춰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혜원. 유리문에 비친 서준의 얼굴이 창백했죠. 그날 밤 서준은 홀로 비스트로에 남았습니다. VIP룸 매출 장부를 태우며 그는 중얼거렸죠. 다들 똑같아. 결국 돈이지. 타오르는 종이가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어둠 속 홀로 남은 서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비스트로의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번득였습니다. 강남역 지하도 버스커의 기타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혜원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죠. 국세청 제보를 마치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포상금 예상액은 1억 2천.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죠. 내가 잘못 키웠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기타 선율에 묻혔습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죠. 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 실망입니다. 혜원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치려다 멈췄죠. 삭제했습니다. 다시 쓰고 또 지웠죠. 그때 또 다른 기억이 스쳤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 빈소에 서준과 세희가 없었죠. 연락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나타난 둘. 클럽에서 놀다 왔다는 걸 혜원은 알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으니까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도 서준은 그렇게 말했죠. 지금처럼 텅 빈 사과였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세희였죠. 엄마가 서준이한테 그랬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혜원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죠. 지하도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랐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계속 켜졌습니다. 광고 알림들이 쏟아졌죠. 실버 대출 특별 혜택, 관절 영양제 할인, 노후 자금 상담. 마치 그녀의 나이를 아는 것처럼 노인 대상 메시지만 가득했습니다. 벌써 이런 걸 받을 나이가. 혜원은 쓴웃음을 지었죠. 58세.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세상은 이미 그녀를 노인 고객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커의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옛 가요였죠. 혜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키운 것도 아닌데.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죠. 막내 다온이 신림동 원룸촌 가파른 언덕을 올랐습니다. 11월 바람이 매서웠죠. 다온의 원룸은 반지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죠. 엄마. 다온은 놀란 듯 했습니다. 패딩 점퍼 차림의 혜원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죠. 갑자기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혜원이 들어서려 하자 다온이 문을 반쯤 막았습니다. 지금 좀 바빠. 과제 때문에. 잠깐만 앉았다 갈게. 엄마, 진짜 바빠. 다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혜원은 문틈 사이로 방 안을 봤죠. 게임 화면이 켜진 모니터, 맥주 캔들, 그리고 소파에 앉은 누군가의 실루엣. 친구 왔구나. 그래서 지금은 좀. 다온이 문을 더 닫으려 했습니다. 혜원이 말했죠. 다온아, 엄마가 요즘 힘들어. 또 돈 얘기야? 다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준이 형한테 들었어. 엄마가 형 가게 신고했다며? 돈 때문에? 혜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됐어. 나도 엄마한테 줄 돈 없어. 형이랑 누나한테나 더 뜯어봐. 쾅! 문이 닫혔습니다. 혜원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죠. 문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온과 친구의 대화도 새어나왔죠. 너희 엄마야? 응. 맨날 돈 타령이야. 짜증나 죽겠어.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혜원은 벽을 짚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원룸 건물을 나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죠. 그녀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이 떠올랐죠. 서준의 가식적인 미소, 세희의 짜증 섞인 한숨, 다온의 차가운 눈빛.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58년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죠. 누나,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요. 철회 안 하실 거예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버지. 그 단어에 혜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안 왔던 내가? 그건. 됐어. 철회 안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일어섰죠.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혜원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죠. 거기엔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세이 부동산 계약서 의혹, 다온 학자금 대출 용처, 남편 보험금 정산 내역. 너희가 먼저 그렇게 나온 거야. 밤거리로 사라지는 혜원의 뒷모습.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가로등 아래 홀로 걷는 58세 여인.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처음과 달랐죠.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일어선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혜원은 옷깃을 여미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을 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자유로웠죠. 공단 근처 반지하 원룸. 물비린내와 오토바이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혜원이 찾아온 것은 새벽 2시였죠. 다온은 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헬멧을 벗는 아들의 얼굴에 땀이 흘렀죠. 엄마, 이 시간에 왜? 다온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혜원의 눈은 부어 있었죠. 아까와는 다른 다온이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아들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아픈 곳부터 묻는 막내. 혜원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반지하 방은 좁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벽지에 번졌죠. 다온은 어머니를 침대에 앉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사 대출도 알아보고 퇴직금 담보도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다온이 급하게 말했죠.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다온이 일어나 옷장으로 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죠. 운동화 상자 뒤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갈색 봉투였죠. 엄마, 이거. 봉투가 혜원의 손에 놓였습니다. 묵직했죠. 열어보니 10,000원짜리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1980만 원. 3년 모았어요. 야간 수당이랑 배달 팁이요. 다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원은 지폐를 만졌죠.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땀 냄새도 배어 있었죠. 새벽 배달, 빗길 운전, 취객들의 폭언. 그 모든 시간이 이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온아, 형이랑 누나는 엄마 힘들게 하죠? 저도 알아요. 다온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낮에 일부러 그런 거예요. 형이 보낸 친구가 있었거든요. 엄마 감시하라고.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해했던 자신이 미웠죠. 근데 엄마, 왜 형을 신고했어요? 다온의 질문에 혜원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온이 다시 말했죠. 괜찮아요. 형이 나쁜 거 알아요. 저도 봤어요. VIP들한테만 친절한 거. 봉투를 든 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내 버팀목이었구나. 목소리가 메었죠. 3년. 다온은 3년 동안 새벽 배달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이 안 되어서가 아니었죠. 혜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으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배달 라이더들이 출발하는 소리였죠. 다온도 곧 나가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다온이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손.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손이었죠. 혜원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98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전부였죠. 반지하 방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비린내 사이로 다온의 라면 냄새가 올라왔죠. 혜원은 그 냄새마저 그리웠습니다. 다온아, 이 돈은 내가 가져. 엄마, 내 미래를 위해서. 그게 엄마 소원이야. 혜원은 봉투를 다온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죠.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버팀목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혜원의 집, 오후 3시.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배상금 180억 확정 통지서. 법원 직인이 선명했죠. 혜원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 유언장이었죠. 남편의 필체가 떨렸습니다. 암 투병 중에 쓴 마지막 유언이었죠. 큰애 태경, 둘째 서준은 충분히 도왔다. 의대 학비, 비스트로 개업 자금. 더는 필요 없을 것이다. 초저온 용접법 특허 과실은 막내 다온에게 전액 상속한다. 혜원의 손가락이 그 문장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죠. 누가 진짜 가족인지를.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경과 서준이 들이닥쳤죠. 세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태경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에 고정됐죠. 180억? 그 숫자를 본 순간 세 남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180억? 서준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게 진짜야? 혜원은 차분히 유언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아버지 유언이야. 태경이 유언장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읽는 내내 얼굴이 붉어졌죠. 이건 말도 안 돼. 법적으로 3분할이 상식이야. 태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인 그가 법을 들먹였죠. 엄마가 다온이를 조종한 거지. 아빠가 정신없을 때 쓴 거야. 서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다온이만 180억? 이건 불공평해요.
혜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정신이 멀쩡했어. 공증도 받았고. 세희가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는 우리가 자식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혜원이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경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죠. 재판에 유류분이라도 받아내고 말 거야. 그때 혜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탁 계약서였죠. 이미 전액다운 명의로 신탁했어. 세 남매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조건이 있어. 태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 너희가 사람을 먼저 택하면 언제든 함께 쓸 수 있어. 서준이 코웃음 쳤죠. 사람? 무슨 소리야? 혜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죠. 태경아, 의사로서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마. 서준아, VIP만 사람 대접하지 마. 세희야, 집값보다 사람 삶을 먼저 봐. 뒤돌아선 혜원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그때와 엄마한테가 아니라 다온이한테, 동생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형제로서 다시 시작하자고 해. 그럼 다온이가 나눌 거야. 태경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게 조건? 감상적인 소리 하고 있네. 복수가 아니야.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를 사람으로 되돌리고 싶을 뿐이야. 서준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됐어요. 재판에서 봐요. 세희도 따라 나가려 했죠. 그때 혜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설계도 알아? 세 남매가 멈췄습니다. 초저온 용접법. 그거 개발하는데 15년 걸렸어. 매일 새벽 연구실에서 살았지. 왜 그랬는지 알아? 혜원이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세 남매와 남편이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죠. 너희 미래를 위해서였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돈만 보고 있네. 태경의 턱 근육이 꿈틀했습니다. 서준은 시선을 피했죠. 세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80억? 그게 전부야? 혜원의 질문이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세 남매는 대답 없이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혜원은 홀로 남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죠. 남편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창밖으로 세 남매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죠. 혜원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온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아들, 이제 시작이야.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엄마 뜻대로 할게요. 형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혜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죠. 가족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설계였습니다. 6개월 후 혜원의 집, 거실 테이블에 서류 3장이 놓였습니다. 각각 태경, 서준, 세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각성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였습니다. 혜원이 조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매달 한 번 빈손으로 와서 밥을 같이 먹는다. 돈, 투자, 상속 얘기 금지. 태경의 손이 펜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둘째, 매월 10시간 현장 봉사. 노동, 요양, 배달 동행 중 선택. 6개월간 기록 제출. 서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셋째, 가족회의에서 내가 바꾼 태도 3가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세희가 입술을 깨물었죠. 이게 전부예요?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야. 그 후에 결정하자.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태경은 요양원 봉사를 택했죠. 첫날 치매 노인의 배변을 치우다 구역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180억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서준은 새벽 배달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다온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빗길을 달렸죠. 미끄러져 넘어진 날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다온이 반창고를 붙여주며 말했죠. 형, 이게 내 3년이었어. 서준은 처음으로 동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세희는 청소 노동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계단을 닦으며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죠. 청소 아주머니가 밴드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세희는 그 말에 눈물이 났죠.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따뜻함을 처음 느꼈습니다. 3개월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태경의 로펌에 사건이 터졌죠. 대기업 임원의 갑질 고발 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약직 직원이었죠. 로펌은 당연히 임원 편을 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피해 직원을 변론하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경악했죠. 자네 미쳤나? 인사불이익 받을 텐데? 알고 있습니다. 태경은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대기업에서 평생 청소했던 할머니.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던 그 할머니였죠. 서준의 비스트로도 바뀌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폐점 후 주방이 다시 불을 밝혔죠. 독거노인 무료 식사였습니다. VIP룸은 어르신들로 가득 찼죠. 이게 진짜 남도 정식이네. 할머니 한 분이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 맛이라고 했죠. 서준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320만 원짜리 와인보다 값진 순간이었죠. 세희는 부동산 상담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집은 시세보다 비싸요. 다른 걸 보시는 게. 처음으로 고객에게 진실을 말했죠. 수수료는 줄었지만 신뢰는 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거실. 회원이 말했죠. 보고해봐.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케이스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아픔을 듣는 법을 배웠고 정의가 돈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준이 이어받았죠. 손님을 지갑이 아닌 사람으로 봅니다. 음식에 진심을 담기 시작했고 나눔이 매출보다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세희도 말했습니다.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삶의 공간을 찾아주고 있어요. 계약서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정직이 최고의 마케팅이란 걸 배웠어요. 회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죠. 180억 집행 계획서였습니다. 공익신탁 60억. 초저온 용접 기술자 양성에 쓰일 거야.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장학재단 40억. 어려운 공대생들을 위해. 서준이 미소 지었죠. 그리고 다온의 주거와 창업 안정자금 80억. 세 남매가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다온이 말했죠. 형, 누나. 우리 같이 써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거야. 넌 자격이 있어. 서준도 동의했죠. 맞아. 내가 지켜온 거잖아. 세희가 다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다온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죠. 회원이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돈은 흩뿌리고 사람은 모은다.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옳았어. 기술은 나누면 발전하고 가족은 모이면 강해져. 태경이 회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죄송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VIP에게나 하던 그 인사를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서준과 세희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죄송했어요, 엄마. 회원은 세 자녀를 안았습니다.
6개월 만에 포옹이었죠. 이제야 내 자식들이 돌아왔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반찬들. 소박했지만 따뜻했죠. 잘 먹겠습니다. 네 남매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혜원이 숟가락을 들었죠. 천천히 먹어. 시간 많아.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죠. 6개월 전 그 차가웠던 공간이 이제는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태경이 다온에게 고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서준이 세희에게 물을 따랐죠.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180억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혜원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웃는 것 같았죠. 1년 후 부산 영도.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 집. 혜원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과 신혼을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왔죠. 마당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엄마,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다온이 합격 통지서를 흔들었습니다. 26살의 늦은 도전이었지만 당당한 합격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노트북을 펼친 다온. 화면에 모바일 용접 안전 모니터링 앱이 떴습니다. 아버지의 초저온 용접 설계도를 디지털로 구현한 것이었죠. 아빠 기술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현장 기술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혜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의 꿈이 아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죠. 서울에서는 태경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아니 김 과장. 팀원들의 호칭을 바꾸기 시작했죠. 존칭님을 빼고 동료 씨로 불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죠. 연말 회의에서 태경이 제안했습니다. 올해 성과급 하청 기사분들께 먼저 배분하면 어떨까요? 임원들이 놀랐지만 태경의 눈빛은 진지했죠. 강남의 비스트로. 서준도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일요일. 어머니의 밥상 날이었죠. VIP룸을 포함한 전 공간을 무료 개방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섰죠. 이게 진짜 엄마 손맛이네. 할머니들의 칭찬에 서준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90도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인사였죠. 세희의 부동산도 달라졌습니다. 이 집 전세 사기 이력이 있어요. 다른 걸 보시죠.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는 줄었지만 단골은 늘었죠. 그의 설날 영도의 집.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경의 아내와 쌍둥이, 서준의 약혼녀, 세희의 남편과 딸, 그리고 다온까지.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 가득했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태경의 쌍둥이가 갈치구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혜원이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었죠. 천천히 먹어. 가시 조심하고. 저녁 식탁은 시끌벅적했습니다. 태경이 다온의 사업 계획을 듣고 조언했죠. 서준이 세희 딸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세희는 태경 아내와 육아 얘기를 나눴죠.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혜원은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영도대교의 불빛이 물결에 반짝였죠. 남편과 자주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네 남매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추워요. 들어가요. 다온이 혜원에게 목도리를 둘러줬죠. 태경이 어머니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서준이 오른팔을 잡았죠. 세희가 뒤에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나는 오늘 알았다. 가난은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라는 걸. 엄마, 태경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엄마 지킬게요. 서준이 덧붙였죠. 매달 생활비 보낼게요. 거절하지 마세요. 세희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집 찾아줄게. 바다 보이는 곳으로. 다온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엄마 사랑해요.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부자야. 내 남매가 어머니를 더 꽉 안았습니다. 영도대교 너머로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축제였죠. 하늘에 수놓아지는 불꽃처럼 가족의 마음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원이 뒤돌아봤죠. 내 남매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부딪히며 웃고 서로를 놀리며 장난쳤죠. 어린 시절처럼. 혜원이 남편 사진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죠. 여보, 우리 성공했어. 애들이 사람이 됐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같았죠. 마치 남편이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손주들이 뛰어나왔죠. 가족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고, 사람이었다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고. 그래, 다 같이 들어가자. 혜원이 앞장섰습니다. 등 뒤로 노을이 졌지만 앞에는 더 밝은 불빛이 있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등대였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계신가요?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진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혜원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을 외면하는 자녀, 자식을 ATM으로만 보는 부모.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잘 지내? 라는 짧은 안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